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항 보안 검색 시스템의 혼란이 점차 안정화됐다. 미국 내 이제 공항, 큰 공항, 그리고 뭐 주요 도시의 공항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지난주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100% 맞진 않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몇 개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LA 공항이에요, LA 공항. LA 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아직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또 뭐 공식 발표하느냐? 공항이 이제 완전히 개선됐는지 알고 이제 옛날 같이 그냥 1시간 전에 나가면 되겠구나. 뭐 1시간 반 전에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해서 당분간은 좀 여전히 일찍 나오는 걸 계속 해주세요. 일종의 이제 그런 얘기죠. 연방항공청 그 직원들이 급여 지급 행정명령 을 받아서 이제 급여를 지금 밀린 걸 받고 있잖아요. 물론 한 1,000불 정도는 아직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달 말까지는 뭐 다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LA 지역의 항공청 직원들의 복귀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LA뿐만이 아니라 뉴욕 등 조금 이제 혼잡한 도시의 공항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월급이 못 나갈 그때 밖에 나가서 이제 출근 안 하면서 뭐 우버를 하든지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조금 그 외곽 지역의 공항이면 별다른 그 엑스트라 인컴 하는 게 뭐 그 좀 신통치가 않을 텐데 LA나 막 뉴욕 이런 데는 이게 우버 해보니까 시간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이거 괜찮은데? 그리고 일단 연방항공청으로 적을 놔두고 인슈런스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이게 인컴이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있다 돌아가야지 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버 뭐 이런 게 좀 발달한 제가 특별히 우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슨 바나 무슨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정말 밤에 아르바이트 뛰어도 월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무슨 팁 이런 거 합치니까 이거 항공청 월급보다 낫네 이래서 안 돌아오는 직원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표 내고 나간 건 아닙니다. 아직은 무급 휴가 요런 정도.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과외 인컴이 충분히 좀 발달한 그런 동네,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동네는 아직 그 항공청 직원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혼란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LA 공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힘든 게 국제선 터미널입니다. 국제선 터미널은 출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로 줄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다시 그럼 2개로 됐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2개가 하나로 줄어 있는 이 상태로 아직도 오늘 이 순간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국제선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2시간 전에 나와라. 그러니까 국내선은 1시간 전에, 국제선은 2시간 전에 나와라.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요번에 이제 그 혼란 사태 때문에 국제선은 한 3시간 전에 나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그런데 LA 공항 측에서도 발표했어요. 당분간 그 3시간 전에 나오는 거를 계속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한국 분들도 LA 공항에 이제 그 혼란 상황 다 끝났다면서요. 나 한국 갈 일 있는데 이제 좀 천천히 나가도 되겠네. 그리고 한 2시간 전에 평상시처럼 그렇게 나갔다가 아주 그냥 허겁지겁 막 겨우 체크인해서 비행기 탔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완전히 100% 정상됐습니다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좀 외곽 지역은 괜찮아요. 그런데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이런 좀 복잡한 도시의 공항은 여전히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히 일찍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현재 순 자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집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사서 페이오프가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스틸 그 페이먼트를 몰게지를 갚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좀 격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페이먼트 거의 끝날 때쯤 되고 그래서 좀 자산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순자산이라는 것이 뭐냐? 순자산은 일단 총 자산, 에셋이라고 그러죠. 에셋에서 자신의 부채를 뺀 겁니다. liability, debt라고 할 수도 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 그러니까 네트 에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뭐 50만 불짜리인데, 그리고 이제 50만 불짜리 집을, 지금 현재 시장가 5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예금이나 내가 주식에 좀 넣은 거, 이런 거 좀 합쳐서 한 1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 일단 자산은 60만 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총 자산입니다. 순자산이 아니고. 자, 거기에 이제 모기지가 아직 한 20만 불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60만 불에서 20만 불 빼야죠. 그러면 이제 40만 불 되죠. 요게 이제 네트 에셋입니다. 순자산.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미국에서 순 자산이 100만 불이 넘는다. 아, 그러면 이제, 밀리언이에요. 듣기 좋죠. 멋있죠. 또, 100만 장자. 요즘 뭐 장자도 좀, 100만 불 자산? 100만 장자.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만, 이제는 no more, not anymore.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를 넘는 소위 말하는 100만 장자 가구 수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숫자로는 그래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흥미로운 그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변화로 인해서 이 밀리언 달러라는 그 의미가 과거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자산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그게 이제 평균 따지면 미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100만 달러를 넘은 가구가 6가구 중에 한 가구라고 합니다. 6가구 중에 한 가구.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면 이제 해당되시면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으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두세 가구에 하나가 아니라 6가구에 하나. 그런데 나의 순자산이 100만이 안 돼? 그러면 이제 6가구에 하나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최근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자신을 부유층이 아니라 그냥 중산층, 심지어 순자산이 그 정도 돼도 난 서민이다라고 실제로 누구 듣기 좋으라고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넘어서는 소용없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같은 인식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제 생활비의 급등 때문입니다. 연방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그 100만 달러는 30년 전에 48만 달러 구매력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100만 불 자산이었으면 100만 장자 들을만 해요. 근데 이제 지금 100만 불 갖고 있으면 30년 전 기준 한 40몇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 바꿔 말한다면 오늘날 기준으로 30년 전에 100만 장자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오늘날로 보면 한 210만 불 정도 있어야 30년 전에 100만 장자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순자산 210만 불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쉬운 일이 아니죠. 순자산 100만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막 좀 계산 두들겨 보실 만한데, 순자산 210만 불이 넘어야 된다. 그래야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100만 장자다라고 하면 210만은 두드려 보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은 이런 체감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그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에서 그 엔트리 레벨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그때는 처음부터 큰 집 사기는 쉽지 않죠. 그 엔트리 레벨 주택 가격이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는요, 100만 불이라고 가봐야 지은 지 50년 넘고 막 낡고 삐그덕거리고 한 3베드룸 1,400 스퀘어핏 이거밖에 안 돼요. 100만 불이라고 해봐야. 오렌지 카운티 가도 조금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은 100만 불 이하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거기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그나마 한 95만 불 요런 게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100만이라는 단위가 옛날 그 단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어떤 부의 상징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내가 좀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자산 형성의 기본적인 어떤 출발점? 요런 정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100만이 안 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이 100만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먹고 살면서 조금 이제 재산을 좀 모을 수 있는 출발점,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 보셨죠? 여러분들은 자, 어느 구간에 해당되시나요?
50에서 100 사이? 아니면 100에서 200 사이? 네. 일단 100이 넘으시면은 뭐 어느 정도 미국에서 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는 된다. 하지만 순자산이 100만이 넘는다고 옛날에 생각하는 그 100만 장자와는 지금은 no more, not anymore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이 소식은 뉴스이기 전에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일단 그 뉴스는 이겁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면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경제 대통령. 이자율 뭐 결정하고 하는 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미국 일반 국민들의 삶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연준 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차기 연준 의장 그 후보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됐으니까 최종적으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전에 이제 개인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 제출하는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네. 개인 재산 신고 내역서라는 게 있죠. 그걸 제출해서 보니까 2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와. 좀 아까 뭐 100만 얘기하다가 지금 2억 달러 얘기하니까 숫자 좀 감각이 좀 없어졌을 텐데 2억 달러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뭐 별것도 아닐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이제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자,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후보자는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재산 공개 자료에서 자신의 부인인 제인 로더와의 그 공동 보유 자산이 최소 1억 9,200만 달러다라고 신고했습니다. 본인 재산 플러스 부인 재산까지 합쳐서 1억 9,200만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작됩니다. 워시 후보자의 이번 재산 공개는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겁니다. 주요 신고 내역을 보면 워시 후보자는 저거넷 펀드라는 곳에서 거기에서만 그 펀드에서만 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두 개 펀드에서만 각각 5천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5,150만 불 이거 아니고 이제 5천만 달러 이상 거기 탁 체크를 한 거예요. 문제는 5천만 달러 이상 그 뭐 1억 달러 이상 2억 달러 이상 이 체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이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자신의 자산을 약 2억 달러라고 뭐 본인이 뭐 2억 달러는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최소 2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됐지만 이게 이제 웃기는 게요.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게. 연방 정부의 그 재산 공개 규정상 후보자는 보유 자산의 가치를 어떤 구간으로 섹션별로 표시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얼마,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뭐 내가 펀드를 갖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이 펀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얼마냐? 뭐 457만 2,800불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얼마에서 얼마 구간 사이다 이렇게 씁니다. 50에서 100만 불 구간 사이, 100만에서 200만 불 구간 사이, 200만 불에서 뭐 500만 불 구간 사이. 거기 박스에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서 그 워시 후보자는 저거넷 펀드에 들어있는 자산을 최고 구간, 그 이상은 없어요. 마지막 최고 구간 항목이 뭐 돼 있냐면 5천만 달러 이상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천만 달러 초과라는 신고죠. 뭐 초과된다는 뜻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거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특정 이 펀드에 들어있는 돈은 5천만 달러 이상, 또 요 펀드에 들어있는 돈은 5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한 겁니다. 규정상 최고 구간에 그 해당해서 체크를 했을 뿐 실제 자산의 가치는 그게 뭐 6천만 달러인지 아니면 1억 달러인지 아니면 뭐 한 100억 달러인지 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채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이렇게만 체크한 겁니다. 결국 미국의 그 공직 후보자, 그것도 이제 고위 공직자 후보자 재산 공개 규정의 그 허점이 정말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보고 저도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재산 신고야. 이럴 바에 하질 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재산이 좀 적은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 재산을 추산해 볼 수 있는 게 또 정확하게 추산해 볼 수 있어요. 그 구간, 작은 구간에 50에서 100만 불, 요거는 25에서 50만 불 체크하면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자산가일수록 추산이 안 돼요, 이게. 예. 결국 워시 후보자 부부의 실제 재산 보유액은 2억 달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 무조건 2억 달러를 넘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근데 그게 무슨 재산 신고야, 이게. 그냥 어찌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주식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기업은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같은 한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김범수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대주주죠. 그래서 미국에다 등록을 해놔서 미국 회사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비즈니스의 97%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쿠팡, 쿠팡 배달 유명하시죠? 우리 한국에 없는 분들도 쿠팡 다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아마존 같은 거죠. 아마존은 오더하면 2, 3일 걸리고 빨리 와야 다음 날인데 쿠팡 같은 거는 오늘 저녁에 하면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막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총알 배송, 블라블라블라 뭐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한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쿠팡인데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쿠팡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그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 미국에다 이제 등록했죠. 그 회사 주식 신고 내역 2건을 있었는데 주식 가치가 대충 보니까 건당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 거기다가 마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건당 100만에서 500만 달러 사이, 여기도 100만에서 500만 달러 사이. 그럼 최소 두 개 합치면 200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최고 두 개 합쳐서 1000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만 달러 갖고 있는 건지 1000만 달러어치 갖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재산 신고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미국 현재의 그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의 규정이 이렇습니다. 너무 허술한 거죠.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케빈 워시 후보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그 쿠팡 주식을 47만 주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게 이제 보면 얼마냐? 제가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곱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죠. 최소 두 개 합치면 200, 최고 두 개 합치면 1000만 그랬잖아요. 네, 이쪽이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쿠팡 47만 주를 갖고 있으면 지금 돈으로 가치로 환산해보니까 950만 불 딱 떨어지죠. 950만 불어치 쿠팡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케빈 워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쿠팡 이사회 멤버로, 쿠팡 이사예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서류상으로 말고 한국 회사인 쿠팡의 그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주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사회 멤버로 액티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쿠팡의 그 미국 내 로비가 엄청 활발한데요. 이건 로비할 것도 없네. 이 정도 되면 로비할 것도 없죠. 왜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연준 의장 후보자가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쿠팡 주주니까 알아서 쿠팡을 돌봐줄 거 아니에요? 로비할 것도 없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자,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의 97%는 한국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서 여기저기 투자하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쿠팡이 한국에서 사건 많았어요. 연일 터지는 사건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건, 거기서 총알 배송한다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주 6일 일하게 근로자들 돌리고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푹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제재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그토록 아나무인격으로 좀 일관하고 있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미국 회사인데 한국 정부가 왜 자꾸 건들고 그래? 우린 미국 회사야. 라는 점. 또 하나는 미국에 등록되어 있지만 우리 이사회에 등록되어 있고 우리의 그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까지는 아니어도 그 고위급 주주들 그리고 우리 주주 이사회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국 니네 국회의원들 시끄럽게 떠들기나 하지 알기나 해?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경제 대통령 될 거야. 시끄러워. 한국 국회의원들 좀 조용히 해봐봐.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팡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 아나무인격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미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워시 후보자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미국의 고위공직자 후보 재산 신고 규정이 너무나 허술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부인 관련된 걸 보면 더 웃깁니다. 더 웃겨요. 이건 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건지, 부인 신고는 더 웃깁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재산 내역의 액수를 그 기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뭐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경우 100만에서 500만 달러 사이 여기다 체크할래? 아니면 또 뭐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 뭐 1000만에서 5천만 달러 사이, 또는 5천만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세분화돼서 섹션이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는 좀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뿡뿡 떨어집니다. 자, 1000만에서 5천만 달러 사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섹션이 있어요. 거기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5천만 달러 이상,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주식이나 자산 부분에서 5천만 달러 뭐 이상이다라고 박스에 체크를 했다면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5천만 달러 정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주식을 5천만 달러 갖고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10억 달러어치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100억 달러 갖고 있다라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곧바로 이제 연준 연준 의장 후보자도 문제지만 그 부인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더 웃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워시 후보자 부인 제인 로더는 자신의 그 보유 자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고위공직자 후보 그 스파우스 배우자의 입장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배우자의 입장에 대한 규정도 있으니까 따라서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디다가 박스에 했냐? 1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썼습니다. 네. 뭐 제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100만 달러 이상 그 박스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규정상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거기다만 체크하면 됩니다. 100만 달러 이상 거기다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101만 달러 갖고 있는 것인지 100억 달러 갖고 있는 것인지 그냥 거기다 체크하는 거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적을 것도 없이 그저 얼마 이상이라는 마지막 섹션에 체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까 이제 케빈 워시가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부인은 한 100만 달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을 때 2억 달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100만에서 500만 달러 사이라는 구간에 표시하는 경우는 편차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부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위공직자 당사자 얘기인데 이제 편차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박스에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그 사이 체크를 했다면 편차가 많아야 400만 불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500만에서 1000만 달러 이상 편차했으면 많아야 편차가 500입니다. 그런데 1000만에서 5천만 달러 사이에 체크를 했다. 그러면 편차가 얼마예요? 4천만 달러가 아니고 4,999만 99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001불부터 5천만까지니까 4,999만 9,999불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편차가 엄청, 그리고 이제 5천만 달러 이상은 편차가 없는 겁니다.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 부인의 경우, 자, 일단 그 제인 로더가 후보자 부인이라 그랬죠. 그 제인 로더의 재산은 그렇게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표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마디로 단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다라는 것을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한인들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껴요. 이 제인 로더라는 이 케빈 워시 부인이 나는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 여기다 요 박스에 체크했다라는 걸 보고 사람들, 아는 사람은 막 웃습니다. 콧방귀 낍니다. 왜요? 이 부인의 이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제인 로더입니다. 제인 로더.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제인 로더? 예, 힌트를 드리면 라스트 네임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제인 로더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에스테 로더. 그 화장품 기업 에스테 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의 딸입니다. 상속인이에요. 그의 재산이 얼마 있는 거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추산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재산이 100만 달러 이상 여기다 체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웃는 거죠. 콧방귀 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산 신고냐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제인 로더 개인만 캐비넛이 부부 합산 그게 뭐 2억 달러니 1억 9천 얼마 그거 말고 제인 로더 개인만 재산이 오늘자로 보면 한 20억 달러 됩니다. 20억 개인으로. 그런데 이제 20억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도 고위공직자 부인이면 그저 100만 달러 이상 여기다가 딱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 규정이에요. 이 같은 미국의 공직자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신고 규정. 아니 그런데 뭐 부인이 돈이 많아서 그 당사자가 고위공직자 뭐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좀 너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예 부인의 재산은 신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하던지 아예. 부인 100만 달러 이상 아니면 뭐 나는 100만 달러 이하다 뭐 둘 중에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100만 달러 이하를 이건 세분했다면 이거는 또 차별이에요. 차별. 뭐 100만 달러 이하를 재산을 갖고 있다고 체크했으나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체크했나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부인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조사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근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 재산 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산 신고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미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부인의 경우에는 다 거기다 체크합니다. 100만 달러 이상, 네, 수백만, 수천만, 수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같은 미국의 공직자 후보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재산 신고 이 규정. 예, 제가 좀 오랜만에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는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게 무슨 뭐 형식적으로 때우고 가자는 건지 아니면 무슨 국민을 우롱하자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후진국형 재산 신고 규정이다. 이거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니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재산 신고 그냥 고위공직자 일 잘하고 성실하고 특별한 범죄 기록 없으면 재산이 얼마가 있든 우리는 임명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시킬 거야 하고 재산 신고 규정 폐지하고 그냥 임명하든지요. 아니면 재산 신고 규정이라는 거 있을 거면 정말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이거는 뭐 국민들한테 재산 신고 했어요 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깊이 있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건지 좀 알 수 없는 저는 후진국형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재산 신고 없이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다면 재산이 얼마 있든지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너가 그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많은 돈을 벌었던 그 노하우와 실력과 기술을 나라를 위해서 바칠 용의가 있느냐? 있다면 일로 와봐. 일해봐. 하고 일 시켜서 나라 잘 살게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면 뭐 그 사람이 100억이 있든 200억 달러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폐지하든지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흥미로운 소식 그리고 굿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어제 그 미셸 박스틸이 주한 미 대사로 일단 지명이 됐다라는 그 보도를 전해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셸 박스틸 잘 아시니까 댓글로 많은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뭐 축하한다는 얘기, 그러나 또 축하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10% 정도, 축하가 이제 90%, 그리고 한 10% 정도는 뭐 그렇다고 그분이 축하를 안 한 게 아니라 축하는 하되 미셸 박스틸이 이런 그 색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요런 분도 몇 분은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워낙 리즈너블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를 리즈너블하게 풀 것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신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린데 비슷한 케이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인 검사장이 아이스 요원의 기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스 요원을 기소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 기소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걸 지금 앞장서서 주도하고 그 총괄적으로 리드를 하는 사람이 검사장인데 한국 분이 한인이에요. 한인. 네, 좌안최.
지난 1월 기억하시죠? 그 겨울철 한파 속에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집에서 막 몸 부시고 아이스 요원들이 들어가서 막 끌고 나왔는데 거의 알몸, 팬티만 입고 알몸에다가 블랭켓 하나 뒤집어 쓰고 나온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때 그런 일을 한 그런 체포 작전을 벌인 아이스 요원들을 기소하려는 사법당국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존 최라는 한인이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램지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 18일 발생한 아이스 요원들의 체포 작전에 대해서 납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지지 않은 사람 문 부시고 들어갔고 막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린 아이스 요원이다. 너는 이민법에 블라블라 막 그 이민법? 나 시민권자인데. 아 시끄러. 나 여기 시민권자니까 내가 저 여기 미국 독수리 여권 보여줄게. 나 여기 있다니까. 그것만 봤으면 끝나는데. 아 시끄러.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체포한 거 아니에요. 다음날 죄송합니다 하고 내보내도 이 뭐 하는 짓이냐고요. 존 최 그 램지 카운티 검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에 그 작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뷰하겠다라는 것이죠. 체포에 관여한 요원들의 신원도 다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존 최 검사장은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대배심 소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램지 카운티입니다. 앞서 그 아이스 요원들이 그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 주택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라오스계 시민이었죠.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뭐 불체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이민 신분을 얼굴 보고 판단하라는 게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라오스계 미국 시민권자인 총이 타오라는 55살의 남성을 그렇게 이제 체포해 갔죠. 당시에 이제 속옷과 슬리퍼 차림이었던 라오는 전 국민이 다 전 세계에서 다 봤죠. 속옷에 슬리퍼 끌고 끌려 나오는 거. 네, 성범죄자를 수사 중이던 아이스 요원들은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국 다음날 내보내줬습니다. 아이스가 속옷 차림의 중년 남성을 한겨울에 자택 바깥으로 그렇게 막 질질 끌고 나오는 장면은 그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 아니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당시에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그 타오는 요원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총을 막 겨눈 뒤 문 부시고 그러니까 그때 노래 부르고 있었대요, 집에서. 그러니까 신나게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뭐라는 소리 잘 못 들었겠죠.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더니 문 부시고 들어온 거잖아요. 총을 막 겨누고 놀랬죠. 그런데 그렇게 막 총을 겨눈 뒤에 옷을 입을 기회도 주지 않고 끌고 나갔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미국 시민임을 입증하겠다고 저기 여권이 있으니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질질 끌고 나갔다. 그리고 당시 아이스 요원들이 그 타워의 자택에 문 부시고 진입했을 당시에 그 체포 영장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에 그 아이스 요원들을 기소하겠다라는 게 이제 존 최의 얘기입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존 최가 이제 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존 최 검사장이 현재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존 최 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램지 카운티의 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미국 내에서 한인으로서 카운티 검사장에 임명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몇 분 더 계신데 한인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카운티 검사장으로 임명된 건 이분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도 이제 검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단순히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범죄자를 잡아서 기소하는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검사입니다. 10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 필란도 카스티야라는 총격 사건 당시에 경찰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경찰관을 기소하기로 과잉 진압 뭐 이런 거죠. 공권력 남용 이런 거. 그래서 경찰관을 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그때부터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을 기소하니까 야 잘해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야 바꿔 말하면 아무리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남용하거나 또는 위법한 행위로 사람을 잡아가거나 이제 이런 거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검사다라는 것이죠.
미국 법상 이제 검사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카운티에 이제 검사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카운티 검사장은 주민들의 투표로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런 이제 램지 카운티 주민들의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차례 재선된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조인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가장 영향力있고 가장 신망이 두터운 그런 검사, 그런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한인 존 최 검사장이 이제 이런 걸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소식을 여러분들이 좀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포인트는 뭐 아이스 요원들의 체포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 리뷰되고 있다라는 것도 뉴스지만, 그 최전선의 일선에 한인 존 최 검사장이 있다. 그게 이제 흥미로운 점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잘 아시죠? 그런데 제2의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 주의하라라는 그런 경고음이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어제 미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이 가열되면서 점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걸 우려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미국 경제가 소비자와 기업의 그 지출, 그리고 부채 상환,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2분기, 그러니까 2분기는 이번 4월 달부터 2분기잖아요. 2분기부터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전쟁, 뭐 이건 당연히 중동 전쟁 말하죠. 그리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 또 이것도 당연히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발생한 국제 유가 급등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 불확실성, 요거는 이제 관세 이후에 발생한 일들, 그리고 막대한 세계 재정 적자, 이건 뭐 미국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 요건 이제 앞서 제가 자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산이 내가 자산이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션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산 가격 상승 등등등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네. 아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내 자산이, 나 100만이 넘네. 좋죠. 기분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숫자잖아요. 내가 당장 그 집을 팔고 캐시화해서 이걸 내일부터 막 쓰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잖아요. 숫자가 이제 높아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이제 다른 것도 다 올라가니까 내 집값이 50만 불에 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100만 불 됐다고 팔아갖고 내일부터 그 돈 쓰고 다니지 않는 한 50만 불짜리 집을 그때 살고 있는 거나 지금 100만 불이 된 지금 이때 내가 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아니 뭐 어찌 보면 지보다 낡았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한데 밖에 나가면 뭘 좀 사 먹으려면 물가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승,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한 겁니다. 그는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라고 경고음을 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인가요? 말씀드려서 사모대출 설명을 그때 자세히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모대출이라는 것은 private credit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대형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만든 다음에 크레딧이 조금 낮은 기업들을 상대로 고율의 대출을 해주는 그 일종의 제2금융입니다. 뭐 제2금융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무슨 사채업자나 무슨 사금융 같은 그런 불법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불법성을 띄우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요.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대체 금융시장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가면 뭐 4% 정도 좋은 이자율로 내가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크레딧이 안 좋고 우리 회사가 좀 크레딧이 안 좋고 여건이 좀 안 돼서 7%, 8%, 뭐 10% 이렇게 이자를 받는다고 은행에서 하니까 이 골치 아픈데 요 제2금융권에서 그럼 내가 6%에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근데 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글로 가는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죠.
크레딧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못 갔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그들이 다 부실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크레딧에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서서히 터질 위험이 조금 조짐이 보인다. 제이미 다이먼 체이스 CEO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소식을 이 금융 관련 소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인 출신 캐나다 총리가 일으키고 있는 캐나다의 정치적 대반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반란은 이미 한번 벌였고요. 지금은 어떤 대혁신, 뭐 변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이 엊그제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3군데인가 보궐선거가 있는데 싹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캐나다 집권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에 7년 만에 있는 일로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맞서서 강한 캐나다를 내세운 그 카니 총리의 국정 추진이 계속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그렇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집권당의 보궐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에게 다 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집권당 후보들이 보궐선거에서 다 싹쓸이 했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제 캐나다 343개, 미국은 하원이 435개 지역구가 있어요. 캐나다는 이거 좀 헷갈리시십니다. 343입니다. 343개 있는데 그 선거구 중에서 어제 공석인 3개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3개 지역구 모두 집권당이 싹쓸이 승리한 겁니다. 이로써 캐나다 집권 자유당의 하원 의석수는 전체 343 중에서 171석으로 과반인 171석에서 절반이 넘는 소위 과반인 174석으로 넘어섰습니다. 간신히 넘어섰지만 그래도 한 표가 많아도 과반은 과반이니까 과반 지위를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반 지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난 차이죠. 야당의 협조를 안 받고도 무언가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거기서 발생하는 뭐 폐해도 많이 있지만 지금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로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된 이 캐나다의 자유당은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총리로 당선되는 과정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수당 지위까지 갖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카니 총리는 정치 경험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해 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험 없이 바로 총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당시 그 자유당은 지지율에서 보수당에 무려 20% 차이로 뒤지고 있는 야당이었습니다. 집권당도 아니고 야당인데 그 집권당인 보수당에게 차이가 한 20%포인트 나는 뭐 엄청난 뒤집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카니 총리가 본인도 당선이 됐고 당선되고 1년 만에 그 자신의 속해 있는 이 당을 소수당에서 집권 다수당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카니 총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금융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금융인 출신인 카니 총리는 캐나다 정계에 지난해 진출하자마자 총리 자리를 거머쥐면서 조기 총선과 보궐선거를 잇따라 계속 승리를 거머쥐면서 지금 현재 캐나다 정치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란도 일으키고 대혁신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기였던 지난 2008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습니다. 정통 금융인이에요. 정통 경제통. 그리고 2013년부터는요, 무려 8년간 영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인데 무슨 그 포지션을 가졌었냐?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세고 좀 보수적이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 아닌데 누굴 갖다가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 그 꼴을 못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그 잉글랜드 총재를 8년씩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사람도 아닌데. 그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쪽으로 와서 우리 나라 좀 굳건하게 좀 자리 좀 잡게 우리 경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8년 동안 잉글랜드 영국은행 총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총리를 거머쥔 겁니다. 결국 이제 정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제 전문가로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그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경제통이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작년에 이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선거 운동할 때 당선 공약 중에 하나가 내가 당선되면 캐나다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우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공약을 많이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여하튼 경제가 좀 불확실한 지금 같은 이런 전쟁 상황 같은 때 이럴 때는 역시 이제 경제 전문가가 나라를 이끌어 주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경제가 불확실할 때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통이라고 해서 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본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적수에 아니 뭐 대통령 뭐 경제통만 하라는 법 있어요? 뭐 또 정치 경험이 쫙 많아야만 대통령은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결국은 이거죠. 큰 지도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본인보다 어떤 특정 분야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해서 잘 인재를 활용하는 그런 게 최고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쪼록 이번 주 내에는 그래도 종전에 대한 그 어떤 굿뉴스 2차 협상이 있었고 2차 협상에서 상당히 대화의 거리를 좁혔고 또 그를 통해서 종전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어떤 굿뉴스가 좀 나와주기를 이번 주 안에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